오늘 리뷰할 영화는 오토프시 오브 제인도입니다. 전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일하면서 볼 영화를 고르느라 생각 없이 고른 영화인데 보다 너무 흥미로워서 일하다 말고 영화를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 영화는 포스터는 그렇게까지 안 무섭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일품인데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볼 때마다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제목의 뜻은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라는 뜻인데요. 미국에서는 여자의 경우 신원 미상 때 제인도, 그리고 남자의 경우 존도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영화는 한 가정집에서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특이할 것 없는 조용한 집인데요. 화면이 바뀌고 집안을 들여다보니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1층에는 노부부가 총에 맞고 쓰러져 있고 집안은 피투성입니다. 2층에도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남자 역시 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던 보안관에게 무전이 오는데요. 집 지하로 내려와 보라는 연락입니다. 지하를 내려가는데 지하의 벽도 역시 피투성입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보는데 바닥이 파헤쳐져 있고 그곳에 어떤 전라의 여성 시신이 반쯤 묻혀있는 채로 누워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경찰이 1층에 죽어있는 노부부와는 또 연관이 없는 시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안관이 새로운 사실이 있냐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말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려던 흔적이 있다고요. 아까 1층과 2층을 보면 왠지 2층에 남성이 침입해서 노부부를 쏴서 죽인 것 같지만 미스터리하게도 탈출하려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하려던 걸까요? 보안관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화면이 바뀝니다. 카메라는 어떤 공간을 비추는데요. 분위기가 예사로운 공간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아들과 아버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듯한 시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둘은 부검이이며 시체가 죽은 이유를 알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아들에게 시체의 사인은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검이 일을 배우는 것 같죠. 불이 난 곳의 시체이고 온몸이 불에 타 아들은 시체의 사인이 불에 의한 사망사고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한 방 먹었다는 듯이 대단해하죠. 이곳은 부검과 같이 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틸든 부검소 앤 화장터였습니다. 아들은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하는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납니다. 아니, 벌써 시작인가요? 하지만 그거는 스탠리라는 고양이가 낸 소리였고 스탠리는 쥐의 사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스탠리도 쥐의 사인을 알아내려 방문한 걸 보니 이 부자는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리의 의뢰에도 쥐의 사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은 어디에선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집안을 둘러보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나타나 아들의 간을 노립니다. 전 애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검과 화장터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웃던 그들은 여자친구 엠마의 남자친구 직장 구경하기로 이어집니다. 여자친구가 시체를 보고 싶어 하자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말리자 어디선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버지는 눈치 없이 허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딸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베스킨라빈스 31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듯 직접 볼 시체를 고르라고 말하는 아버지. 아들은 마지못해 여자친구에게 시체를 보여주는데 악성 가슴막 중 피종에 걸려 사망한 아이린 다니엘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타난 시체는 눈과 입을 실로 꿰맨 채 사망해 있는 모습인데요. 그걸 본 여자친구는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하지만 내심 강해 보이고 싶었던, 아니면 궁금증이 더 컸을 수도 있는 여자친구는 다 보고 나서 그거 말고를 외치며 개념 없는 소비자의 모습을 합니다. 이 인간들의 두 번째 희생자는 로비스 테니스, 쥐약 중독으로 사망한 시체였는데요. 얼굴은 흰 천을 두르고 있는데 마치 총에 맞은 듯이 얼굴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있는 시체입니다. 이 시체는 특이하게 발목에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옛날에는 혼수상태 환자랑 사망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시신에 방울을 달고 살아있으면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지식을 알려줍니다. 이 시체는 쥐약을 먹고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누군가가 얼굴에 총을 쐈다고 말합니다. 이미 쥐약을 먹고 죽은 상태인데 죽은 상태에서 또 얼굴에 총을 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라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아버지는 우리는 사인을 알아내는 사람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이제 시체 고르는 시간은 끝나고 둘은 또 꽁냥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아까 초반에 봤던 보안관이 부하도 안 시키고 자신이 직접 시체를 항구 운반해서 데리고 옵니다. 아들은 필요하면 같이 있겠다며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센스 있는 아버지는 걱정 말고 데이트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냅다 남자친구를 포획해가는 여자친구.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는 아들은 자꾸만 초를 치는데 아버지와 일하는 걸 그만두고 아들은 여자친구와 떠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 여자친구는 화가 나죠. 아들은 11시면 끝난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최면을 겁니다. 너 웃으면 화 풀린 거야. 그러니까 웃어. 웃으라고. 역시 커플 싸움은 금방 풀어지네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래서. 어른답게 카라멜 팝콘으로 여자친구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보안관은 시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중 3명은 인과관계가 그나마 드러나는데 지하실에 파묻혀 있던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아침까지 시체를 부검해달라고 하죠. 그리고는 여자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 아들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이제 이 제인도의 시신을 본격적으로 검안하려고 하는 두 사람. 첫 번째는 외부 부검, 두 번째는 심장, 폐, 소화기관 등 내부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뇌를 본다고 합니다. 시체 검안실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라디오에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날씨가 화창하다고 합니다. 제인도의 시신은 20대 중반이며 백인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테리한 건 그렇게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며 출혈 자국도 없고 어디 맞은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멍도 안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거의 시체를 보면 맞아서 진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기 마련인데 이 사체는 아주 깨끗한 게 벌써부터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체의 눈꺼풀을 열어 눈을 확인하는데 눈동자의 색이 회색입니다. 놀란 아버지는 와서 눈동자의 색을 확인한 후 사망 며칠 후에
나타나는 눈에 혼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시체는 사망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심지어 시체가 오래되면 몸이 뻣뻣해지는 사후 경직도 없이 몸이 부드러웠습니다. 거기다 허리가 너무 가늘었는데 다른 부위보다 비정상적으로 가늘어서 아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시체의 발목을 조사하다가 발목의 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팔목도 부러져 있다고 말하죠. 이상합니다. 팔목이나 발목이 부러지면 시체에서는 무조건 피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손톱, 그리고 발톱, 머리에서도 마치 흙이 묻어있는 것처럼 보여 아버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건 뜻밖에도 흙이 아니라 토탄이라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정보를 찾아보니 습지에서 식물, 유기물이 완전히 썩지 못한 채 석탄이 되기 전 상태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화원이나 땅에서 캘 수 있다고는 하는데 흙에 묻혀 있었던 시체에서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문스러운 두 사람이 작업을 개시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멀쩡할 줄 알았던 시체의 입을연이 혀가 잘려져 있었던 건데요. 잘려있는 단면을 보니 자신의 치아로 자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물건에 잘린 것도 아닌 투박한 뭔가에 잘렸다고 합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아들이 혀가 잘린 모습을 찍으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시체의 코가 움직입니다. 왼쪽 콧구멍에서 피가 나면서 코가 들썩거리는데요. 왼쪽 콧구멍에서 피와 함께 파리가 한 마리 기어 나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평소 본 적이 많지 않았던 현상에 의아해하고 있을 무렵 아버지는 시체의 입안에서 가느다랗고 긴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마치 실 같아 보이는데 역시 섬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입에서 실이 나왔을까요? 실험 도중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며 작업은 계속됩니다. 근데 아까 라디오에서 며칠 동안 날씨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현상일까요? 계속해서 검안을 하던 둘. 이번에는 시체의 질 내부가 잘렸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건 역시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것이었죠. 자, 종합해보자면 이 제인도의 시체는 혀를 자르고 관절을 조각내고 질까지 잘렸습니다. 오랫동안 시체 검안을 했던 이들조차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하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제 막 검안이 시작되었거든요. 시간은 9시 45분. 여자친구와 약속한 아들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내장 부검을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더니 이상한 동요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요. 그것도 뭔가가 음침한 느낌의 동요 노래. 아들은 라디오를 끄고 아버지는 시체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시체의 외적인 면도 의심스러운데 안은 어떨까요? 하지만 역시 배를 가르자마자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살아있는 인간에서 나올 법한 양으로 피가 흐른 겁니다. 분명 죽은 지 적어도 며칠은 되었다고 했는데 피는 사망 한두 시간 후에 나올 법하게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아들은 피를 채취한 후 보관소에 넣는데요. 보관소는 이제 시체에서 채취한 것들을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 같은 곳이에요. 그쪽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옮겼다 다시 보관소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로 피가 흥건합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방금 제인도의 시체에서 채취한 피가 바닥으로 흐르고 있는데 피를 아주 조금 채취했거든요. 근데 쏟아져 나온 피의 양이 또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시체의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이유를 찾는데요. 꽉 조이는 옷, 그러니까 코르셋 같은 옷을 오래 입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며칠 안 돼 보이는 시체가 옛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오랫동안 코르셋을 착용했다? 이건 또 이상하긴 합니다. 이번엔 시체의 갈비뼈를 잘라보는 아버지.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모습에 시체와는 달리 갈비뼈를 자른 후 보이는 폐를 보니까 너무 심하게 검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흡연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 10갑씩 30년을 피웠어도 이 정도의 변색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이 정도의 폐 손상이 오려면 3도 화상을 입어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아버지예요. 폐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몸 외부적으로는 어디서도 화상의 흔적을 찾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번엔 심장을 잘라서 확인을 해보는 아버지. 놀랍게도 심장에는 칼로 그은 듯한 상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말고 다른 장기에도 칼로 그은 듯한 자상의 흔적이 보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고뇌에 빠집니다. 발목과 팔목뼈가 부러지고 폐는 화상을 입었고 장기도 자상의 흔적이 보이고 내부가 이 정도면 외적인 모습은 어떻겠냐고 아들은 답합니다. 이 정도라면 외부적인 모습은 알아보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됐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체 외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깔끔했으니 둘 다 기가 찰 노릇이었죠. 아버지는 시체의 상태에 치를 떨며 이건 이 제인도에게 심한 고통을 주려고 아주 공들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쿵 소리가 나고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아들이 나섭니다. 그러다 코너 거울을 봤는데 누군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저게 누구지? 하고 가는 순간 그곳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수상한 소리가 환풍기에서나 환풍기 뚜껑을 열어보는데 환풍구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휙 지나가며 아들을 놀래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의자에서 넘어지죠. 아버지가 와서 아들과 함께 환풍구 안에 무엇인가를 보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심하게 상처 입은 스탠리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자마자 살 가망이 없다고 보고 아버지가 직접 스탠리의 목을 꺾습니다. 너무 빠른 판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만 전문가가 판단한 거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아버지와 아들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원스톱으로 화장까지 진행하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스탠리를 싫어했는데요. 죽어버린 아내가 키우던 고양이여서 보게 되면 슬퍼져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스탠리의 죽음에 슬픔을 느낀 이들은 잠깐 쉬자고 합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아들 앞에서 시체 보관 냉장고의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아들은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표정으로 문 쪽에 다가가는 순간 아버지의 등장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냉장고 문을 닫죠. 이제 잠깐 쉬었던 이들은 위장 및 소화기관의 부검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내장을 열어보는데 또 뭔가가 나옵니다. 그 이물질을 확인한 아버지는 그것이 동말풀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요. 마비시킬 수 있는 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 북서지방에 서식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시체는 생전에 북쪽에서 왔을 확률이 생깁니다. 그때 라디오에서는 시속 96km로 바람이 불고 시간당 강수량이 7cm가량 된다는 기상 상황이 나옵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에 화창하다는 내용은 어디로 가고 이미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저 정도 날씨면 거의 지구 멸망급 날씨 아닌가요? 아들은 이제까지의 상황에 묘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냐는 말을 했다가 아버지가 쫄보야? 너 무서우면 지금 가도 돼 라는 뉘앙스의 말로
아들을 자극합니다. 아들이 빡쳐서 다시 한번 함께 부검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시체에서 또 뭔가가 나옵니다. 환장합니다. 이번엔 내장에서 뭔가 꽁꽁 싸매어져 있는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아주 별의별 걸 다 집어넣었네요. 그리고 놀란 이들이 보자기를 풀으자 놀랍게도 사람의 치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펼쳐보자 그것은 무엇인가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천이었습니다. 천에 쌓여있던 치아는 이 시체에 빠진 어금니였고 누군가가 이 여자의 어금니를 빼서 문양을 그린 천에 싸서 삼키게 한 것이죠.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그 누군가였나 봅니다. 아들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하나하나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자의 발목과 팔목을 묶고, 두 번째, 혀를 자르고, 세 번째, 몸에 독을 넣고, 네 번째, 마비를 시킨 후, 다섯 번째, 천을 삼키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질에 상처를 내고, 일곱 번째, 내장을 절단하고, 여덟 번째, 칼로 찌르고, 아홉 번째, 폐를 화상 입힙니다. 아들은 순간 번뜩입니다. 마치 희생 제물처럼 이 여성이 살해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는 다시 한번 폭풍에 관한 소식이 나오며 이런 폭풍에 갇혀버리면 최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게 라디오에서 할 말인가?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아까의 그 소름 끼치는 동요가 흘러나옵니다. 대충 내용이 이건 악마의 소리. 나는 그를 증오한다. 그를 들여놓는 순간 이곳은 지옥이 돼. 너의 심장에 차가운 피 같은 이런 대사가 동요풍으로 노래 불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은 드디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제 눈치를 챘어. 어쨌든 이곳에서 나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들은 채도 안 하고 거만에 바쁜데요. 무엇인가를 발견한 아버지가 배 쪽에 피부를 벗겨냅니다. 전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피부를 벗겨내야 보이는 피부 안쪽 있잖아요. 그 안쪽에 아까 천에 그려진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했는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침착하던 아버지도 이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꺼림칙한 동요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상황은 공포에다가 모두가 긴장하던 그 순간 갑자기 아까 열렸던 시체 보관소의 문이 또 저절로 열림과 동시에 갑자기 검안소의 전등이 모조리 깨져버립니다. 이제 이 안 그래도 무서운 분위기에서 빛마저 뺏어갑니다. 여러분, 번개로 인한 전기 쇼크로 인해 빛이 없어지면서 검안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되죠. 아들은 손전등을 켜고 아버지를 찾는데요. 이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담바라 마하반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시체 보관소의 문이 모조리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시체들도 모두 없어져 있고요. 초반에 우리가 만났던 아이린 다니엘스와 로빈스 테니스도 함께 말이죠. 이윽고 아버지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더니 당장 여기서 나가자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현실을 깨닫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이 부자는 어둠 속을 뚫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니 비상전력이 가동돼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전기는 아직 끊겨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가서 외부로 통하는 문을 열어보지만 폭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서 문을 막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데 또 코너 거울에서 무엇인가가 눈에 보입니다.
부자는 잽싸게 방으로 도망쳐서 문을 잠그고 시체를 맡긴 보안관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만 뭐 항상 이런 공포영화가 그렇듯이 보안관은 전화가 안 들린다며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로 전화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딸랑거리는 소리. 아까 기억나시나요? 시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발목에 찬 방울. 뭔가가 걸어가고 그 걸음걸이에 맞춰서 방울 소리가 딸랑 딸랑 하고 납니다. 갑자기 문 앞에 선 그것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야속한 부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잠잠해진 틈을 타 아버지가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다친 손을 씻는데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문이 닫히며 아버지가 갇히고 그 몇 초 사이에 다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내가 화장실에서 본 건 어떤 눈이었는데 그 눈 색깔이 회색이었다. 바로 죽은 사람의 눈, 제인도. 마치 그 여성 시체의 눈처럼 말이죠. 이제 아버지도 제인도의 시체가 거만실로 들어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때 쾅! 소리가 나며 애써 막았던 문이 열리고 아들은 밖을 나가보는데 밖에는 또 아무것도 없고 피 묻은 흰 천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쥐약을 먹고 죽은 로비스 테니스. 그 발목에 방울을 찼던 그 시체 있잖아요. 그의 움푹 패인 얼굴에 덧씌워져 있던 천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마음껏 보여주더니 이 테니스가 화낼 줄 알았어요. 시체 인권 침해에 따른 분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나가는 통로가 막힌 그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제인도가 있는 거만실로 들어갑니다. 시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신기한 게 시신에서 꺼낸 각종 내장과 장기들이 고작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모조리 다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죽은 시체에서 꺼냈을 때까지만 해도 죽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의 상태로도 안 보였던 아주 싱싱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깔끔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이 둘은 여성 시체를 화장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거만실의 문이 저절로 닫히고 문이 잠겨버립니다. 누군가 레버를 돌려 문을 잠근 것이죠. 이제는 갇히기까지 한 아들이 도끼로 문을 부셔보지만 부시는 도중 생긴 틈으로 밖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 그 틈 사이로 아이린 다니엘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눈과 입이 실로 꿰매져 있던 시체 말이죠. 실로 꿰매져 많이 벌리지도 못하는 입을 벌리며 아이린 다니엘스는 분노합니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부자는 직결 화형식을 선택합니다. 거만실에서 다이렉트 화장을 하려고 제인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이는데 시체에 불이 잘 붙나 싶더니 말도 안 되게 불이 커지면서 막 온 천장에 불이 다 붙습니다. 아버지가 소화기로 주변에 붙은 불을 끄는 동안 갑자기 또 불이 사그라들면서 제인도에 붙은 불까지 싹 하고 없어진 후 시체가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불이 전혀 타지 않고 처음 실려온 바로 그 상태 말이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을 보니 아이린 다니엘스는 어디 가버리고 또 없네요. 엘리베이터 근처에 가서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뛰었으나 이미 문은 닫히고 맙니다. 낙심하는 찰나 울리는 방울 소리. 환장합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연타하지만 버튼을 빨리 누른다고 엘베가 빨리 오진 않죠. 어둠 속에서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얼굴이 없어진 로비스 테니스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드러났는데 얼굴은 없어요. 얼굴이 없어져서. 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닫히질 않아서 열려있는 틈 사이로
로비스에게 도끼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딸랑 딸랑 방울소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노려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헤드샷을 때립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사실 도끼에 맞은 건 로비스 테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반에 꽁냥거리던 아들의 여자친구였죠. 아들은 슬퍼하고 아버지는 충격에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죠. 갑자기 여자친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미스테리한 상황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없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끝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우선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끝나면 영화가 조금 섭하죠.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그렇게 부자는 엘리베이터에 갇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이 부자의 이야기 통로가 됩니다. 하지 못했던 엄마 이야기. 부자는 처음으로 말을 나눕니다. 과거 아버지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미지의 존재가 왜 아직까지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러자 생각해냅니다. 부검을 진행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생겨서 자신들을 방해했다는 걸 말이죠. 뭔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젠 화장터에 저절로 불이 붙고 연기가 나 이들을 질식사하게 하려 합니다. 부자에겐 시간이 별로 없었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다시 부검을 시작해 그 부검을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검실로 가려는데 연기의 통로가 가려져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아버지는 미지의 존재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럼에도 어찌저찌 다시 부검실로 오게 됩니다. 아픈 몸을 다잡고 다시 제인도의 부검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머리 뚜껑을 따고 뇌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뇌는 깨끗한 상태. 정상이었지만 아버지는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렇게 모두 손상됐는데 뇌만 멀쩡할 리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뇌를 조금 잘라 표본 접시에 담고 다시 이쁘게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자른 뇌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뇌 세포가 아직도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더 이상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던 것이죠. 죽어서도 죽지 못한 존재, 아직까지도 무엇인가가 살아있게 한 여자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둘이 각자 생각을 하던 중 아들이 보자기에 쌓인 문양이 겹친 거를 유심히 보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문양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레위기 1693 17세기 북동부 뉴잉글랜드에 벌어진 일. 그녀는 마녀이고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는 섬뜩한 문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이 마녀들이 만든 소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제인도가 마녀들이 건 의식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추측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의식을 행한 후에 지금 이 시체가 생겨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의식 때의 고통과 오늘날 현재 부검의 고통을 이 여자는 표현만 하지 못했지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인도의 시체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현재의 부검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다가 난 배 쪽에 상처를 들춰보는데 놀랍게도 단순 멍인 줄 알았던 부분이 그 멍 모양으로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들. 죄 없는 사람이었던 이 여성 시체는 이제는 자신이 저주가 내리는 사람이 되어 저주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채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고 아버지는 제인도의 얼굴에 대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인도가 그 말을 들은 듯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의 발목과 팔목이 꺾이고 제인도의 발목과 팔목이 맞춰집니다. 아버지가 제인도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제인도는 그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마치 처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고통에 찬 얼굴로 자신을 죽여달라 합니다.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죠. 그러자 거만소가 마치 정상이 된 것처럼 돌아오고 시체 보관소에 열려있던 문도 어느새 모두 닫혀 있습니다. 순간 밖에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며 아들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나무로 막혀서 열리지 않는 문 쪽으로 가서 막 열려고 하는데 아직도 위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못 열고 막 열려고 하고 밖에서는 열어보라고 하는데 노력하던 아들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밖에서 구하러 왔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라디오에서 들은 동요를 서서히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놀라면서 절망감에 빠지죠. 계단을 보다가 다시 뒤로 보는 순간 그는 죽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고 놀라서 난간 밖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아들도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사망해버리고 말죠. 이제 화면이 바뀌며 보안관이 경찰들과 함께 엉망진창이 된 부자의 거만소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부자의 사건 현장이 되어버린 이곳. 밤새 참혹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가득해 보입니다. 경찰들은 20년이나 알고 지낸 부자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씁쓸해하는 보안관 뒤로 라디오에서 4일째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폭풍 따위는 아예 없었던 것이죠. 보안관은 이제는 배를 가른 흔적도 몸을 댄 아무 흔적도 없는 제인도의 시체를 보면서 우리 구역 밖으로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엮이기 싫다는 듯이 그냥 빨리 우리 구역 밖으로 내버리라고 하네요. 이제 제인도는 새로운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벤에 타고 실려가는 그녀의 전신을 비추고 라디오에서 또 섬찟한 동요가 흘러나오며 영화는 끝납니다. 죽어있는 제인도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면서 말이죠. 이 영화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멍한 표정에 여자 시체의 표정을 가끔씩 담아주는 데만으로도 분위기가 막 업되는데요. 외국은 오컬트 문화를 섬뜩하게 잘 다루는데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리처물에 비해 오컬트 쪽은 섬찟하게 잘 찍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치 우리나라 귀신이 주는 분위기로 막 절여지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괴물 영화는 편집하라 그래도 부담 없이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영화들은 편집하느라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장면이 확 나오면 섬찟한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특히 새벽에 혼자 작업할 때 특히 그래요. 이번 편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화 들고 찾아올게요.